오늘은 전설의 책 아파트 오차파동에 대해 파헤칩니다. 중고시장에서 책 한 권이 50만 원에 거래됐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이게 정식 출판본도 아니고요. 복사집에서 만든 제본서가 몇만 원에 팔리던 그야말로 전설적인 부동산 책이 있었어요. 바로 2001년에 나왔던 아파트값 오차파동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무려 24년 만에, 그러니까 2025년 12월 10일에 새로운 내용을 싹 더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책이 왜 전설로 불리는지, 그리고 책이 말하는 과거의 패턴이 2025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거죠.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끝없는 상승이나 하락은 없고 일정한 주기를 가진 파동, 그러니까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이 제시하는 과거의 파동 패턴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인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그런 시야를 함께 길러보는 겁니다. 원저자 최명철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과 그 24년의 세월을 이어준 신현강, 필명 불용 작가죠. 이분의 현재적 분석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도구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 책의 백미는 뭐니 해도 주택시장의 7단계 징크스인데요.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7가지 신호가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이론이잖아요.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맞아요. 시장의 온도를 재는 7개의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1단계는 전셋값 상승입니다. 전셋값이요? 네, 거의 모든 파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매매 시장이 좀 주춤하고 다들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지켜볼 때 사람들은 일단 전세로 머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매매는 보류하고 안전한 전세로 있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값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70%에 가까워지는 시점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봅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아니 이렇게 비싼 전세금을 내고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하느니 차라리 대출 좀 받아서 내 집을 사고 말지, 이런 심리가 퍼지기 시작하는 임계점이라는 거죠. 매매 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탄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신호를 받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2단계, 이사철 소형 아파트값 상승이에요. 소형 아파트요? 네, 전세값이 오르니까 당장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근데 큰 집을 사기엔 부담스러우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부터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로 이사 수요가 몰리는 봄, 가을에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요. 시장 전체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첫 번째 하품 같은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흥미롭네요. 보통 부동산 상승하면 강남의 비싼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데 실제 파동의 시작은 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전셋값과 소형 아파트라는 점이요. 그럼 이 작은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건 어떤 신호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3단계, 미분양 아파트의 소진입니다. 미분양. 네, 부동산 침체기에 건설사들이 팔지 못해서 쌓아두었던 물량, 시장에서는 악성재고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미분양 아파트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제 바닥은 지났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가격이면 충분히 싸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재고가 팔려나가면 자연스럽게 새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곧바로 4단계, 분양시장 과열로 이어집니다. 미분양이 해소되니까 건설사들은 자신감을 갖고 새 아파트를 쏟아내고 사람들은 청약시장으로 몰려들죠.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 수백 대 1을 기록하고 청약 동작만 있으면 돈 번다, 일단 당첨되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집니다. 이때부터 분양가도 슬슬 오르기 시작하고요. 와, 이제 슬슬 시장이 뜨거워진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열기는 어디로 향하나요?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딱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바로 5단계, 강남과 주요 신도시의 가격 급등이죠. 역시 강남이군요. 네, 시장에 유입된 풍부한 유동성이 가장 안전하고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핵심 입지, 부동산 시장의 대장주인 강남과 1기 신도시 같은 곳으로 몰리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상징적인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이게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아주 강력하게 자극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을 이끌게 됩니다. 강남이 저렇게 치고 나가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내 집은 언제 오르나 조바심도 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심리가 다음 단계를 만듭니다. 6단계는 강북과 수도권으로의 확산, 이른바 소파동이 나타나는 거죠. 강남이랑 신도시가 너무 비싸져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미처 그 상승세에 올라타지 못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키 맞추기 장세라는 말도 하죠. 네, 저긴 저렇게 올랐는데 여긴 아직 싸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키 맞추기가 펼쳐지고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번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불길이 전국으로 번지는 게 마지막 단계겠군요. 네, 7단계는 광역시와 지방도시로의 확산, 즉 대파동입니다. 수도권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의 마지막 국면이죠. 이때는 이미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또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품이 끼기 쉽고 이후 찾아올 조정의 폭도 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환호성이 클 때이지만 동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이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네요. 전세 시장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씨가 서울의 소형 아파트, 미분양, 분양시장을 데우고 마침내 강남이라는 심장부에서 활활 타오른 뒤에 수도권을 거쳐서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그림이라니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바로 그 패턴이 지난 수십
수십 년간 이름하고 시대만 바뀐 채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통찰인 거죠. 자, 그런데 원작은 2001년 5차 파동을 예측하면서 끝났어요. 이번 개정판에서 신현강 작가가 바로 그 이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6차 파동을 분석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우리에겐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니까요. 6차 파동은 정말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시기라 더 강렬하게 와닿죠. 이 파동의 가장 주요한 배경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초저금리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부양책과 맞물려서 시작된 저금리 기조가 시장을 뜨겁게 달군 원동력이었어요. 그럼 6차 파동의 전개 과정도 과거의 그 7단계 패턴을 그대로 따라갔나요?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시작은 청약시장 강세였고 이어서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매매시장으로 온기를 확산시키는 전통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었는데 바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였죠. 아, 규제. 네, 시장이 과열될수록 정부는 쉴 새 없이 규제책을 쏟아냈는데 책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했어요. 뛰는 정부 위에 날아다니는 투자자들이라고요. 뛰는 정부 위에 나는 투자자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근데 그게 시장의 긍정적인 현상이었을까요? 규제를 피한 틈새 투자가 결국 특정 자산의 거품을 더 키우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되니까 유동성은 규제가 덜한 아파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소위 틈새 상품으로 몰려갔죠. 결과적으로 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또 다른 과열을 낳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왔죠. 역대급 초저금리가 시행되니까 영끌족,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고 청약시장은 로또 청약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 정말 제 주변에도 2021년에 정말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뜨거웠던 파티에도 결국 끝이 왔고요. 네,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 거대한 파동에 불을 껐습니다. 특히 과도한 대출, 즉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했던 영끌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의 틈새 상품, 아파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자산들이 가장 먼저 급락하면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과거 패턴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과거의 지도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현강 작가는 놀랍게도 6차 파동의 시작점이었던 2009년과 2025년 현재 시장이 소름 돋게 닮았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아요. 현재 시장의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9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는 건 아주 유용한 작업입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보죠. 첫째,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라는 정치적 환경. 둘째, 이번에도 역시 강남이 먼저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시장의 모습. 항상 강남이네요. 그렇죠. 셋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 즉 전세가 상승이 시장의 주요 변수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까지 정말 판박이처럼 닮았어요. 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네요. 이 공통점만 보면 그럼 이제부터 2009년 이후처럼 상승장이 펼쳐지는 건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들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를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전세대출 규제의 동세입니다. 2009년에는 전세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시장의 핵심 변수이자 정부 규제의 주요 타겟이 되었죠. 아, 그게 크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유통의 속도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특정 지역의 호재나 시장 분석 정보가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시장의 반응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 자체도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게 세 번째 차이점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똑똑해지고 정교해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처럼 어디가 좋더더라라는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까지 고려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시장의 주류가 되었어요. 종합해보면 큰 틀의 패턴은 반복될지 몰라도 그 패턴이 전개되는 속도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양상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책에서도 과거에 5, 6년 걸리던 침체장이 요즘에 2, 3년으로 압축되기도 한다고 분석했고요. 바로 그 속도와 깊이의 변화가 현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면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을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하는 재미있는 비유들이 몇 가지 등장하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시장을 보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톰과 제리 이론입니다. 만화영화 톰과 제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즉 톰은 집값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에 덫을 놓지만 영리한 투자자, 제리는 항상 그 규제의 틈이나 허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 살아남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끊임없는 추격전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투자법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한 비유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톰과 제리의 추격전이 계속될수록 집은 엉망이 되잖아요. 이런 끝없는 규제와 회피의 반복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는 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관점입니다. 실제로 책에서도 그런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투자자의 생존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것이지 그것이 시장 전체에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추격전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더 정교한 정책을, 시장 참여자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소부화요. 네, 바로 거북이와 토끼 이론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여기서 거북이는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오르는 전세가를 의미해요. 토끼는 한동안 잠을 자듯 멈춰 있다가 어느 순간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 폭발적으로 뛰어오르는 매매가를 상징하고요. 즉 꾸준히 오르는 전세가, 거북이가 먼저 출발선을 떠나고 한참 뒤쳐져 잠자단 매매가, 토끼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뒤늦게 급등하는 경주의 시장을 비유하는 겁니다. 아, 정말 직관적이네요. 이 비유를 통해 실용적인 투자 팁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세가율 70% 법칙이 여기서 파생돼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 즉 갭이 점점 좁혀져서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는 시점. 이것은 토끼, 즉 매매가가 거의 다 따라잡힌 거북이, 전세가를 보고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을 무주택자에게는 매스 타이밍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종합해보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영역이 아니라 금리, 정부 정책, 봉급 물량,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심리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6차 파동 말기에 영끌의 고통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상승의 신호뿐만 아니라 하락의 신호에도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과거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단순한 투자 기술서라기보다 시장의 큰 흐름과 원리를 읽게 해주는 역사서이자 철학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과거의 패턴이 현재에도 놀랍도록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죠.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에 5년에서 6년이 걸리던 하나의 상승 하락 사이클이 이제는 정보의 속도와 투자자의 스마트함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이렇게 짧아진 주기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감각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